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로 잡혀 있습니다만, 전 좀 더 보편적인 목회자로서 혹은 개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역사의식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해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아주 개별 주제로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인문학자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인문학자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목회자로 현재 살아가신 분들에게 어쩌면 익히 들어보지 않음직한 조금은 낯설 수 있는 그런 강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리스도인에게 인문학적 성찰 혹은 역사의 성찰이 중요한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신학과 인문학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은 어떤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정합성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아마 신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에 비해서 역사란 어떨까요? 역사는 제가 이해하기로 역사는 어떤 신학처럼 정밀성 혹은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넓게 보자면 그 범주 역시 이제 인문학의 범주 속에 신학과 역사학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역사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현재에 일어난 혹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성찰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런 면에서 역사나 신학 다소 비슷해 보이는 분야, 예컨대 교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이겠죠. 다소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접근법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사를 예를 들어도 신학교에서 보통 교회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역사 신학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요. 역사를 하나의 신학의 분과로 이해하려는 노력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회의 역사를 어떤 신학과 교리의 형성사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컨대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삼위일체가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아리우스파와의 논쟁에서 어떻게 삼위일체파가 승리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양성론, 단성론,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공회를 통해서 신학의 형성, 교리의 형성,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신학교에서 교회사 혹은 역사 신학이라고 부르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이 과도하게 정립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자면 역사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취에 대한 것일 텐데, 실제로 교회사 혹은 역사신학에서는 개인, 사람, 이것에 대한 관심, 이것에 대한 어떤 접근, 이것에 대한 고민, 이것은 의외로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분들이 교회의 역사 혹은 세상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시대의 역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리의 형성의 과정, 그것의 정합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대단히
협소하게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교회사는 교회와 그 교회가 터를 내리고 있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이것이 교회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이해할 때 교리의 역사 못지않게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 왔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관점에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목회자분들이 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고민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역사라는 단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역사라는 단어는 대단히 익숙한 단어이고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를 역사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형태로든 다루고 있는 것, 이것이 구약의 구약 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는 구약 성서 기자들의 어떤 자신들이 이해한 역사에 대한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이해하는 혹은 신학에서 이해하는, 목회에서 이해하는 역사는 다분히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 구약 성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니 돌이키시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신 사례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서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이 역사에서 대단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포커스로 두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굳이 역사학계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독교적 역사인식, 기독교 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독교 사관이라는 표현은 이미 역사학계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시효가 소멸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어떤 학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이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기독교 사관은 과도하게 교회와 어떤 이 신적 역사를 등치시키는 이 흐름 속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히브리인들이 형성했던 그 역사의식과 그 이전에 히브리인과 동시대에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역사인식을 조금은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에서 우리가 역사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있죠. BC 한 420년경에 역사를 쓴 이 분이고, 그분의 역사 기술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역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를 그들이 공부한 이유는 과거에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혹은 기념하고 영웅적인 행위들을 후세에 전달하는 이런 교육적 목적 혹은 교훈적 목적,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졌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역사 인식은 이와는 대단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역사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속에서
개입하는 초월적 개입자를 인식한 것이죠. 그것이 뭐 자연재해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혹은 인간들끼리 벌이는 전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삶과 어떤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역사 인식이죠. 그리고 이것이 쭉 넓게 이어진, 그 이후에도 이어진 것, 우리는 뭐 기독교적 역사 인식 혹은 기독교 사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사관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사관이란 것을 먼저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관은 우리가 뭐 그 용어 자체에서 보이듯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식견 혹은 역사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역사적 시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관이란 하나의 독점적인 유일한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관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 그러니까 해방 이후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안호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종교라는 그 종교의 큰 어른이시기도 하셨죠. 이분이 가졌던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 민족주의 사관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는 뭐 만주나 뭐 중국을 넘어서 실제로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이제 펼쳐져 있다라고 그분은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민족주의적으로 상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은 어떤 유효성을 상실한 시각으로 돼 있죠.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한 150년 지난 이후 그걸 기념하는 뭐 이 자리에서 터너라는 역사학자가 프론티어 사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즉 미국의 역사의 형성은 대서양 넘어 유럽에서 이식되어 온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서부를 개척하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쌓아 올린 자체적인 역사라는 의미에서 이 프론티어 사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오늘날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자국 중심주의, 미국 중심주의 혹은 미국 우월주의 뭐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이 프론티어 사관을 하나의 역사를 이해하는 유의미한 관점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사관 역시 이러한 것에서 비껴갈 수 없는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적인 섭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사관이고 그 사관의 출처는 뭐 히브리인들의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런 역사에서 철학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신적 섭리를 찾는 역사 신학적 흐름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중세 유럽이 가졌던,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역사 의식이라는 거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런 식의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신적인 섭리, 하나님의 일은 가톨릭 교회라는 제도교회, 그리고 그 제도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라는, 교회와 교황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가 곧 신적 섭리를 구현하는 역사라고 인식하고 극단적으로 교회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뭐 이러한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이 교회 중심의 어떤 흐름인 중세가 무너지고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신적 섭리라는 이 프로비던스라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던 그 역사의 흐름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섭리에서 진보라고 표현하는, 섭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프로그레스, 진보라는 단어로 이제 대체된 것, 이것을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자 뷰리는
사람들이 섭리로부터 독립하고 나서야 진보의 이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근대의 역사 인식의 출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찾는 데서 이제는 어떤 역사 속에 이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이건 이성이건 이 두 가지, 이 근대의 역사 인식은 대단히 어떤 역사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한 420년경에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것을 썼다는 표현을 역사를 써서 역사학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서양 역사, 이 제도 역사 속에서 제도 교육 속에서 역사학이라는 것이 대학의 한 분과로 자리 잡게 된 게 한 150년 남짓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낯선, 과연 그럴까 싶은 거죠. 우리가 1100년경부터 형성된 서유럽의 대학, 우니베르시타스라고 불리는 이 대학은 초기부터 신학 혹은 철학, 의학 이런 것이 강의됐습니다. 그리고 문법,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천문학, 산수, 음악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쳐졌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인식하는 역사라는 것 이것이 그 학제 속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역사는 계속해서 기술되어 왔죠. 역사는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수많은 역사가들, 기록가들, 사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가들의 기록은 대학의 학제 속에서 역사라고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아버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8세기 랑케라는 분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거죠. 이제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투스 그리고 랑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랑케를 통해서 비로소 역사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역사가 어떻게 학문이 됐을까? 뒤집어 얘기하면 왜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했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역사가 역사학이라는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역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 가진 자의 기록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늘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쟁을 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패자가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 기록을 충분히 남기고 자신들의 어떤 전과를 꾸며서 선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승자일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 전쟁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한 층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전쟁의 원인과 진행,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흐름이 있었을 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전쟁의 기록에 대해서 알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승자가 남긴 기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 번만 그 거풀을 벗겨서 보면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그 전쟁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역사학은 엄밀한 학문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기보다는 승자가 남긴 기록일 가능성.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의 어떤 이 껍질을 벗기는 그 층위를 해석하는 그걸 통해서 읽어야만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랑케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그는 이렇게 역사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역사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술하는 것. 그럴 때 역사는 객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거죠. 자, 우리가 객관이라는 표현, 쉽지 않은 표현이죠. 우리가 객관적 사고 혹은 객관적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객관이란 뭘까요? 아마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에서 과학자가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 어떤 실험 지시사항을 따라서 그대로 실험을 이어갈 때 누가 실험을 하건 전문적인 어떤 이 식견을 갖춘 훈련을 받은 연구자가 연구하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그러겠죠. 사회과학은 뭐 자연과학의 실험만큼 어떤 이 정밀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컨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때 여론조사를 할 때 항상 여론조사에서 맨 마지막에 이 멘트를 빼면 이제 법에 저촉되는 거죠. 즉 표본 집단 뭐 1000명의 오차범위 0.5% 이내에서 이것은 뭐 사실입니다라고 항상 그것을 넣어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뭐 설문조사나 자료의 신빙성, 어떤 객관성 이것을 최소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의 객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 실험 사례를 통해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여할 수 있는 성격에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어떨까요? 역사는 동일한 사실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하나의 정답이라고 수렴해 갈 수 있는 것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랑케는 역사가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 사료를 있는 그대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석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주장으로 그분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역사를 대할 때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을 호도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역사가나 혹은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그런 진실한 객관적인 태도와 별개로 우리가 과연 나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거죠. 나의 주관이 배제된 완전한 객관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컨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은 그것을 역사에서도 정말 성취해낼 수 있을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랑케의 근대 역사학은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추구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즉 역사가 객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이디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이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객관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면 그럼 역사는
또다시 과거처럼 승자의 기록, 승자가 남긴 기록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제 우리는 근대 이후 쭉 던지게 되는 거죠. 제가 신명기 이 역사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역사의식의 변천에서 최초의 역사를 어떤 신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역사 철학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성의 힘, 커닝 오브 리전, 이성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려는 그 시도가 이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그것을 넘어서 역사 속에서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서 역사를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등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생겨납니다. 앞서 역사신학이나 역사철학과 이 과학으로서의 역사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목적에 대한 믿음, 이것이 사라졌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이죠. 역사 속에서 어떤 목적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 또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해야 되는가? 굉장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신앙 고백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별개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죠. 근데 더 이상 이러한 표현이 적확하거나 어떤 통용되지 않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속에서 일반 역사에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읽어가는가를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뒤죽박죽 얘기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역사란 뭘까요? 라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구성 요소, 역사를 만드는 재료들, 어떤 게 역사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재료.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역사라고 불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우리는 근데 모든 사건이, 예컨대 제가 어제 저녁에 종로를 가다가, 종로하면 어깨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 어깨들 딱 부딪혔는데 실제로 그분이 어깨였던 거죠. 싸움이 붙어서 종로 경찰서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게 역사일까요? 제가 종로 경찰서에 어깨와 어깨를 부딪혀서 다툼이 나서 간 것, 이걸 역사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모든 사건이 역사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상으로 겪어가는 모든 것이 역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 이 역사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게 가치가 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어깨와 부딪혀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이 사건이 위중하다, 어떤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겠죠.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방 조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보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판단의 영역에 들어서서는 그 다음에 기록이라는 게 남는 거죠.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료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록이, 모든 기록이 역사가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서야 하루에도 수십 건이 아니죠, 수만 수천 건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게 한 세기가 지나고 수십 년 지났을 때 역사라고 인식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입돼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역사가의 판단이죠. 과연 이 기록이 유의미하게 후세에 기억될 만한가? 라는 걸 이제 같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면 역사책이라는 걸 쓰겠죠. 최종원 종로에서 한판 뜨다,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오겠죠. 근데 모든 내가 역사책이라고 쓴 책이 역사로 인정될까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E.H. 카라는 역사가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역사적 기술이 역사로 인정되는 조건, 최종 이게 역사다라고 인정되는 조건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클럽. 요즘 클럽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태원 클럽. 뭐 그런 아무나 들어가는 클럽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상위 한 0.001%의 부자들의 자제분들만 가는 클럽, 뭐 이런 클럽이 있다고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특수한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0.001%에 드는 부자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클럽은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클럽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클럽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부자의 추천이거든요. 내가 저 친구를 우리 클럽에 one of us, 우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내가 신뢰할 때 이 친구를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받아들이겠죠. E.H. 카가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역사가가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피어 리뷰라고 그러죠. 동료 역사가들이 이 역사는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역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그럴 거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이게 과연 그럴까? 우리 한번, 이게 이제 근대가 생각하는 역사거든요. 근대의 역사. 자, 이런 것을 역사라고 할 때 원천적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죠. 아마 지금도 교과서, 뭐 역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의 역사를 다루는 서론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설명할 겁니다. 사건으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술로서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컨대 이걸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학문이 돼버리는 겁니까? 엘리트의 학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즉 역사가라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역사로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러한 역사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어떤 게 배제되겠습니까? 예컨대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의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이 근대 역사 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역사, 엘리트 역사가들이 구성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역사로 남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근대 역사는 대부분 우리는 정치사 혹은 특정한 위인들을 기록한 사상사라는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동일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살아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는 통째로 망각 속에 던져진 것이죠. 이게 이제 근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학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일 겁니다.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기록이 풍부하지 않아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대중이라고 표현하건 민중이라고 표현하건 일반인들이라고 표현하건 이분들은 역사 속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대 이후의 역사는 관심의 영역을 이제 바꾼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역사의 재료가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역사의 기본적인 재료라면 이건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서가 많이 생성되지 않죠. 그러나 비디오나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비기술 자료들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만약 역사를 남겨진 문서라고 얘기한다면 오늘의 이 수많은 영상 이미지들은 역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역사학이 관심을 가진 것은 남아있는 기록 못지않게 남아있지 않은 기록 혹은 들려진 기록 못지않게 사라질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술사라고 표현한 우리 나이 많으신 시골의 어르신분들이 유지했던 전통적인 놀이나 혹은 농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문서로 남길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복원하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근대 이후 이 랑케 역사 이후의 역사에서는 비문서화된, 비문서로 된 것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역사가의 작업이 고문서실에 들어앉아서 돋보기로 옛날에 글씨를 읽어나가고 그걸 분석하는 것, 이 역사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디폴트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제는 다양한 역사 이외의 학자들과 함께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학도 들어가죠. 또 역사의 중요한 지리, 이것도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죠. 춘향전에 보면 산세타령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세타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세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산세.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라도 산세는 촉해서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재치가 있고, 경상도 산세는 장엄해서 사람들이 정직하고, 충청도 산세는 순해서 사람들이 순하고, 경기도 산세는 저 정확하게 지금 그 워딩이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착한
착할 때는 한없이 착하고 나쁘게로 치면 벼락지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말 못됐다. 이 서울 사람들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못된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산세에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런 거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하면 미국 중부를 들거든요. 캐나다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하면 캐나다 중부를 듭니다. 알버타주. 여기 이제 캐나다 보수주의의 산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DNA가 보수란 DNA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토론토나 밴쿠버처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이라는 DNA를 타고났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게 이제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역사에서 주관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문자나 그 남겨진 것을 아주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 이것에 이제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 기록을 남길 때 그 역사의 기록이든 개인적인 비망록이든 기록을 남길 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문 환경, 자연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활자화된 것 자체를 분석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배경, 이걸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고문서실에서 문자 자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머무는 것, 이것은 역사의 굉장히 게으른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는 글자로 쓰여진 것을 넘어서, 즉 텍스트로 쓰여진 것을 넘어서 그 텍스트가 나오게 된 상황, 문맥, 그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풍성해질 때 조금 더 역사적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근대 이후의 역사학은 객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사상이 형성된 것, 이것은 하나의 객관이라는 지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는 역사를 과학이라고, 과학의 범주 속에, 즉 역사가 속해 있는 상위 학문을 과학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했는데, 근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역사를 어디에 포함시키려고 할까요? 역사의 상위 학문. 이제 역사의 상위 학문은 문학이 된 거죠. 자, 우리 문학하면 뭡니까? 있음직한 사실에 대해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죠. 근데 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문학가들이. 자의식이 아주, 문학가로서의 자의식이 탁월한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문학은 구원이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누굽니까? 김훈 선생이 그런 일가를 하셨죠. 그것은 다 개소리다. 문학가들이 문학은 구원이다 부르는 거.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한 표현인데요. 어쨌건 문학가들은 그 문학이라는 세팅, 그 소설이면 소설,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사회 구조,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로 성찰하게 한다라는 면에서 문학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고민하게 하는 학문이 된 거죠. 근데 역사도 이제는 실은 그렇습니다. 역사가 완벽하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했을 때 역사가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아주 폭넓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 역사학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수많은 쏟아져 나온 책들이 역사학의 종말, 역사학은 죽었는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던지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즉 더 이상 역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할 수 없다라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역사, 객관으로서의 역사만 의미가 있는가? 과연 역사는 그렇게 객관을 추구해야 되는 학문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 모던 시대 역사는 퇴행이겠죠. 하지만 이제 역사는 문학의 범주 속에 들어옴으로써 역사의 범위, 역사에 다루는 내용이 훨씬 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확장된 거죠. 확장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대부분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을 때만 역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혹은 기록이 하나 혹은 두 개 아주 사소한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역사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 기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근대의 역사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잊혀졌던 사람들이죠. 기록을 남기지 못한 민중들 혹은 여성들, 노동자들 이런 문맹의 사람들의 자취가 역사가의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복원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역사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그는 조리병 하나 데려가지 않고 혼자 넘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과도하게 역사를 이해할 때 영웅 중심으로 혹은 특별한 사람, 위인을 중심으로 이해한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 잊혀진 사람들을 복원해내는 것, 이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역사라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역사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단순히 고문서를 잘 해독하고 글자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잘 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다양한 층위에서 역사적 사료를 읽어내는 거죠. 다르게 읽고 여러 번 읽고 복합적으로 읽고 이걸 이제 역사에서는 두껍게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두텁게 읽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자료들이 있다면 굳이 두텁게 읽을 필요가 없죠.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료가 많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층적으로 읽어나가야 그 사료에서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두텁게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과 기독교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두텁게 읽고 잊혀진 사람들을 읽어내고 하는 것과 기독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성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데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기록에 보면 실제로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 또 뭐 아주 구체적으로 거명했죠. 뭐 우리아의 아내, 뭐 다말도 그렇죠. 라합도 그렇죠.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은 역사 속에서 보편 속에서 역사로 인정되지 않음직했던 사람들을 복원해낸 기록들이거든요. 뭐 예수님의 그 이사야서 60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서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기가 이 땅에 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실제로 예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가 주목한 게 그런 것이거든요. 더 이상 역사의 중심이 가진 자, 성취한 자가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이것으로 전환된 것.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역사 인식이 우리에게 준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목회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는 과도하게 신앙이나 신학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해왔거든요. 우리의 신학을 형성한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분들의 삶과 사상과 그 궤적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교회를 규정해야 되고 구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 그분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과도하게 두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기억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요새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을 들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본다라면 실제로 성서의 역사 이해, 성서의 역사 이해는 소외된 자, 잊혀진 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잃어버린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과도하게 근대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이해해 온 거죠. 영웅 중심으로, 위대한 위인, 성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자취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것, 이 가치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포용하고 수용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고 그 나머지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역사의 효용, 역사의 가르침, 역사의 관심은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 잊혀진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거죠. 이것이 실제로는 기독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감당해야 될 목소리일진데 실제로 그것은 교회가 오히려 가장 크게 외면하는 목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문화군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신학도 구원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구원이라는 것이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이지요. 근데 또 한편 저는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뭔가 하면 망각으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망각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역사가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해왔던 작업이기도 했고 지금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작업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기독교 사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얕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기도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지만 모든 사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게으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혹은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잊혀진 것을 적극적으로 혹은 소외된 것을 복원해내고 기억해내는데 초점을 둘 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1971년에 이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외치셨죠. 우리는
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신을 했었죠. 그리고 그분의 여동생이 이제 전순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빠가 분신하고 한 10수년, 한 18년 지난 이후에 오빠의 유죄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영국 유학을 이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제 워릭 대학이라고 중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 된 그 대학으로 영국 노조, 어떤 노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후원을 받아서 영국으로 갑니다. 이분이 역시 청계천의 노동자로 살았던 분이어서 뭐 어떤 학력이 제대로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영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뭐 중고등학교 혹은 뭐 이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들어가서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박사 논문을 씁니다. 그 박사 논문의 제목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입니다. 오빠가 분신할 때 오빠가 분신했을 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분신했고 전순옥의 그 논문 제목은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They are not machines입니다. 박사 논문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뭐 근대화 산업화 시기에 여성 직공들의 뭐 삶 이런 부제가 붙었는데 그 논문이 이렇게 인터넷에 풀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근데 읽어보시면 전형적인 논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논문의 한 50% 60% 이상은 전순옥 씨가 녹음기를 들고 청계천 노동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그 기록들을 이제 쫙 썼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국에서 이 논문을 이제 제출했다면 아마 그 통과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포맷이었어요. 근데 이 논문을 가지고 그분이 졸업하던 해 최우수 논문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공로 뭔가 하면 역사 속에서 망각된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 이것이 그분의 이 논문이 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였거든요.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역사 인식.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잃어버리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회복, 이걸 추구할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사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개개인이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역사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할 역사 인식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혹은 우리의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들으시는 목회자분들은 과도하게 수십 년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거의 전부가 교회라는 이 세팅 속에서 형성되어 왔고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해하는 교회사의 정의는 교회가 교리가 형성되는 역사이거나 교회의 위대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정리하는 역사여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교회사는 교회와 그 교회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기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사는 계속해서 써질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유의미하게 사회의 공평과 사회의 정의와 소외된 자들을 기억해내고 어떤 그들을 복원시키는 데 앞장선다라면 유의미하게 이 시대 21세기에도 교회사는 계속해서 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유의미한 교회사의 역사는 써질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혹은 교회라는 이 명제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등치시키는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 건전한 상호작용을 힘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신이 없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 속에 머물러 버리는 이 우를 넘어서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은 낯설지만 일반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왔는가, 이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